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물법 시행 규칙 2조에 해당하는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나오는 그러한 대부분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보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도로. 자, 도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도로. 그래서 도로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냐면, 자, 도로법에 따른 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로를 말하겠죠. 그죠? 도로를 있고요.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에서 이만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그 다음에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사도,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도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하천은 많이 들어봤죠.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서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 하천 또는 지방 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내화 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그죠? 화재의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화 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고요. 그 다음 불연재료는 뭐예요?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하겠죠. 그래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다. 이런 것들이 불연재료다. 그래서 이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은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입니다. 탱크 용적. 그러니까 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피를 말하는 거죠. 부피. 그죠? 그래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어떻게 산정을 해주냐?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을 바로 탱크의 용량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탱크의 내용적.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탱크가 이렇게 있죠. 이 탱크 내에 이만큼의 어떠한 위험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탱크의 용량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탱크의 내용적에서 탱크의 공간, 여기 공간, 이 공간 용적을 뺀 부분을 탱크의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탱크의 용량을 산정하는 식,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거다. 그쵸? 요걸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 공식. 자, 다음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식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언제 완공검사 신청을 해야 되냐? 바로 이거죠. 자, 당해 지하 탱크를 매설하기 전. 자, 지하 탱크를 묻기 전에. 그죠? 묻으면은 검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 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완공검사 신청을 한다는 거죠. 매설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 말 그대로 탱크를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동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 저장 탱크를 완공하고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에, 상치 장소. 그러니까 이 이동 탱크를 이제 거치하는 거죠. 고정시키는 거죠, 여기. 자,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에 완공 검사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송 취급소는 이송 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에 바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완료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시험 또는 내압 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그리고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그죠? 매몰하기 직전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그죠? 이러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는 완공검사 신청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번부터 4번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완공 검사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 시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보 설비의 기준을 보실게요. 경보 설비의 기준.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다 나와요. 이 내용이 전체 다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이거 기억하세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자, 어디라고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에는 반드시 경보 설비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그 다음 경보 설비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그 다음 확성 장치, 다음 비상 방송 설비를 구분한다. 그래서 경보 설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경보 설비에. 그 다음 자동 신호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피난 설비의 기준을 보실게요. 자, 주요 취급소 중에서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그 다음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 주요 취급소에는 반드시 뭘 설치한다? 네, 피난 설비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건축물의 2층 부분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옥내 주요 취급소에는 피난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위험물의 운송 기준입니다. 위험물의 운송 기준. 그러니까 위험물을 이제 운반하는 거죠.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한다거나. 자, 위험물 운송 책임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그래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의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당의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죠?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한해서 위험물 운송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운송 책임자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 위험물.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이 있었죠. 그때의 그 운송 책임자가 이런 사람들인 거라고요. 자격이. 그렇죠?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 위험물과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 위험물 운송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위험물 운송 책임자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정기 점검의 횟수입니다. 정기 점검. 그러니까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요. 누가 받는 거냐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 그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의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정기 점검에 대한 사항이죠. 여기 보시면 5개 탱크 저장소 중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얼마 이상? 50만 리터 이상. 자, 50만 리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 외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준특정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그죠?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자, 어떤 경우냐면,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보세요.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몇 년? 12년. 그죠? 12년. 그때 안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의 정밀 정기 검사,
최근에 정밀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이고요. 11년. 그러니까 1년이 줄었죠. 그다음 특정, 준특정 5개 저장 탱크의 안전 조치를 한 후 구조 안전 점검 시기 연장 신청. 자, 연장 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밀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 13년. 이런 거죠. 그죠? 12년, 11년, 13년.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정기 점검의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정기 점검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에 점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소방청장이 정해서 호시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소방청장. 그래서 정기 점검의 그 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겠죠. 소방청장. 자, 다음 정기 점검의 실시자. 자, 정기 점검을 이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을 누구에게? 위험물 안전 관리자 또는 위험물 운송자, 예? 위험물 운송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험물 안전 관리자나 위험물 운송자에게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 점검을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누구냐?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위험물 운송자가 실시한다는 거죠. 정기 점검을. 그죠? 자, 다음 정기 점검의 기록 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정기 점검을 했을 때 이제 뭐겠어요?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 기록한 결과를 뭐 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안전 점검에 관한 기록은 25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죠? 25년간. 그리고 요 첫 번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 점검의 기록은 3년 동안만 보존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안전 점검에 관한 기록은 몇 년 동안 보존한다? 바로 25년 동안 보존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자, 다음. 이번에는 정기 점검이 아니라 정기 검사입니다. 예, 정기 검사의 시기. 자, 이거 또 마찬가지로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밀 정기 검사 및 중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밀 정기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정기 검사가 있어요. 정밀 정기 검사, 중간 정기 검사. 그래서 첫 번째로 정밀 정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몇 회? 1회.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어떠한 경우냐면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 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12년. 그죠? 12년.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한 번. 그죠? 12년 이 기간 내에 한 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밀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그죠? 11년 이내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죠. 11년. 그 다음에 중간 정기 점검도 마찬가지죠. 자, 이 기간 내에 한 번, 1회 검사를 받으면 되고요.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 허가에 따른 완공 검사 합격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4년. 4년 이내에 한 번. 그죠? 이건 왜냐면 이게 중간이니까, 중간. 그죠? 중간 검사를 받는 거니까 좀 작겠죠, 기간이. 그죠? 4년 이내에 한 번 받는 거고요. 그 다음 최근에 정밀 정기 검사 또는 중간 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러한 횟수와 그리고 기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횟수와 기간. 자, 다음 자체 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 취급소입니다. 자체 소방대. 자, 자체 소방대 같은 경우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정 수량 3,000배 미만. 그죠? 그러한 곳에는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자체 소방대를 설치 제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곳이냐면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제외 대상. 그 다음 이동 저장 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이런 것들. 그리고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광산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취급소. 이러한 일반 취급소에는 자체 소방대의 설치를 제외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인 거죠. 한번 보시면 돼요, 가볍게. 자, 다음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위험물 제조소 등의 그걸 이제 허가, 자, 설치 허가를 받고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시도지사에게, 그죠? 그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자 경우, 어떠한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냐? 보세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치, 자, 위치를 이전했을 경우. 그죠?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변경허가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벽이나 기둥, 바닥, 보, 지붕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예요. 그렇죠?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철거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출 설비를 신설할 경우, 배출 설비를 신설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위험물 취급 탱크를 신설, 교체,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다음 위험물 취급 탱크의 자 노즐이나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자,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노즐이나 맨홀의 직경이 얼마? 250mm를 자 초과하는 경우만 하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노즐이나 맨홀의 직경이 몇 mm 초과했을 경우 250mm를 초과했을 경우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 위험물 취급 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방유제의 높이나 방유제의 면적을 변경했을 경우. 그리고 위험물 취급 탱크의 탱크 전용실을, 자, 탱크 전용실을 증설하거나 교체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을 신설, 교체, 철거 또는 자,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불활성 기체의 봉입 장치를 신설했을 경우 이런 것들, 불활성 기체. 그 다음 알킬, 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 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저희가 체크해 놓은 부분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자, 그 다음 밑에 또 있어요. 경우가. 저희도 마찬가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중요한 거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제조소 등의 주위에 담 또는 토재를 신설, 철거 또는 이제 이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이거 있죠. 예,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바로 변경 허가를 자,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사항은 바로 안전거리. 그러니까 제조소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조소로부터 이격거리의 그 기준, 그러니까 안전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격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전거리에 자,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학교나 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그죠?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 3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한다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둔다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떠한 경우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뭐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죠? 그런 걸 말하겠죠? 그다음 병원급 의료기관, 공연장, 영화 상영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의 인원을 자, 수용할 수 있는 것. 그죠?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것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보호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안전거리 몇 미터 이상이라고요? 30m 이상이라고요. 그죠? 30m. 그러니까 최소 30m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유형 문화재와 기념물 중에서 지정 문화재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이다? 50m 이상이다. 자, 지정 문화재.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지정 문화재 50m 이상 이격을 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50m 이상. 자, 이제 그 다음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안전거리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어디를 이제 보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있죠. 자, 사용 전압이 7000볼트를 초과하고 35,000볼트 이하의 자, 특고압 가공 전선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 예, 3미터 이상 떨어져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용 전압이 7000볼트 초과 35,000볼트 이하. 그죠? 이거. 자, 이러한 경우에 자, 3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 사용 전압이 35,000볼트를 초과했을 때, 35,000볼트를 초과했을 때에는 안전거리 5m 이상이라는 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7,000볼트 초과 35,000볼트 이하이면 3m 이상, 35,000볼트를 초과하면 5m 이상 안전거리. 예?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안전거리 같은 경우. 자, 이제 그 다음 보유공지입니다. 보유공지. 보유공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제조소가 보유해야 되는 그런 공지. 공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털을 말하는 거예요. 공지. 그죠? 자, 보세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자, 시설의 주의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자, 보유 공지가 달라요. 그래서 지정 수량의 몇 배 이하? 10배 이하. 자,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그 공지를 보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했을 때,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했을 때는 자, 보유 공지가 몇 미터 이상? 5m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자, 보유해야 되는 공지의 너비가 다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가볍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표지 및 게시판. 자,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판과 자, 게시판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조소에는 이제 보기 쉬운 곳에 위험한 거니까, 그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한 표지를 설치된다. 이렇게 위험물 제조소라는 이 글자가 박혀있는 표지를 설치해놔야 돼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때 이 게시물의 규격이 있어요. 규격. 아무렇게나 써놓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변 중에 짧은 변은 0.3m 이상, 즉 30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긴 변이 0.6m 이상. 이 규격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할 것. 뭐 동그랗게 뭐 해도 안 되고요. 세모로 해도 안 되고요. 반드시 직사각형으로 표지를 만들어야 돼요. 규격대로. 자, 그리고 표지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여기 바탕. 요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고 문자의 색깔은 흑색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 바탕색은 백색이고요. 그리고 이 글자, 이 문자의 색깔은 흑색, 검정색으로 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자, 게시판도 설치합니다. 자, 이런 표지판도 하지만 게시판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 같은 데 가보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이 게시판이나 이런 표지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게시판 같은 경우는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이다. 똑같죠, 표지랑. 그죠? 표지와 규격은 똑같습니다. 규격. 그리고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어디에다가요? 게시판에다가. 예? 게시판에다가
다 기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게시판의 바탕색은 백색이고요. 그리고 문자는 흑색입니다.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표지와 게시판은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탕색은 백색이고요. 문자는 흑색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표지와 게시판 다 똑같아요. 자,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그래서 위험물에 따라서 자, 주의사항이 달라요. 그리고 색상도 달라요. 자, 보세요. 자, 제1류 위험물이죠.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그리고 제3류 위험물인데 금수성 물질. 이거는 물을 피하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 이러한 것들은 물기 엄금. 그러니까 이런 제조소에는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기를 완전히 피해야 된다. 그래서 물기 엄금이다. 그래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예요. 물이죠, 물. 물이기 때문에 청색. 이렇게. 물은 청색이랑 가깝잖아요. 그죠? 불은 적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기 엄금이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제2류 위험물이에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 2류 위험물은 화기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불 같은 거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불 같은 거를. 그죠? 화기주의. 그 다음에 자, 인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 그리고 자연 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자, 이런 위험물에는 화학이 엄금. 더 위험한 거죠. 지금 이게 화기 주의고 엄금이잖아요. 이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화기 엄금. 그래서 여기는 화기, 불이니까 적색, 불이니까 적색으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문자는 똑같아요. 백색 문자로.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에는 화기 엄금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라는 거. 네?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자, 다음. 건축물의 구조 볼게요. 자, 건축물의 구조에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가볍게. 그러니까 아예 안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시면 돼요. 건축물의 구조. 그러니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 뭐가 없어야 되냐? 지하층이 있으면 안 돼요. 지하층.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근데 뭐가 있어요? 뭐 주유소 같은 경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 주유소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잖아요.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하층이 없어야 돼요. 지하층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지하층에 뭐가 있어요? 그 기름 같은 게 다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나머지 이 내용들도 뭐 한번 눈으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게 이제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 다음 채광, 조명, 그리고 환기 설비에 대한 겁니다. 자, 채광은 이제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조명은 이제 실내에서 인공적인 이제 불을 말하겠죠? 빛을. 그리고 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그러한 설비를 말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채광 설비 같은 경우는 일단 불연재료. 자, 채광 설비는 이제 불연재료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뭘로 한다? 최소.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그 면적을 최소로 해야 돼, 최소. 왜 그런 거예요? 위험물이니까, 위험물. 그러니까 위험물 같은 경우는 또 빛을 또 많이 받으면 그만큼 더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광 면적을 최소로. 아시겠죠? 최소예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조명 설비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 뭘로 한다? 방폭 등으로 한다.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봐, 이 조명 설비 같은 경우는 전기로 지금 가동시키는 거잖아요. 전기로. 그쵸? 근데 가연성 가스가 체류가 되어 있으면 이 조명 설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아크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파크 같은 게. 그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폭등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방폭등으로. 그 다음에 전선은 내화 또는 내열 전선으로 해야 되고요.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이거예요. 이런 것들. 왜 그렇겠어요? 전멸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해요? 아크나 스파크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입구 바깥 부분에 스위치 설치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불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점화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단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불이 날 수 있어요. 자, 다음 이제 환기 설비. 자, 환기 설비는 이제 어떠한 기준이 있나 보세요. 환기. 자, 일단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할 것. 자연 배기 방식. 자, 왜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해요? 왜? 기계적인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냐? 왜 그렇겠어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작동을 하려면 그만큼 전기도 들어가고요. 그죠? 그럼 점화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환기는. 위험물은 조금만 불에 의해서도 불이 확 붙잖아요. 그죠? 위험하기 때문에 자연 배기 방식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 면적 얼마?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급기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근데 급기구의 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한다?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최소 800은 돼야 돼요. 면적이. 급기구의 면적. 단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50제곱미터 미만이 됐을 때. 그래서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 이런 거.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럼 급기구의 면적은 300제곱센티미터 이상. 이런 거. 자, 90 이상 120 미만이면 450제곱센티미터 이상.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이게. 나온 적 있죠. 그리고 120 이상 150 미만인 경우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 이런 것들. 그래서 잘 기억하시려고 이거 다 이렇게. 그죠? 매치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급기구는 어디에 설치한다? 높은 곳이 아니라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것. 그죠? 인화 방지망.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게. 그 다음에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어디라고요? 지붕 위에, 환기구는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상 2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는 거죠. 환기구는.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해요. 급기구. 그러니까 급기구는 뭐예요? 급기구는 공기를 풀어 넣는 거고 환기구는 그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 5개 설비의 바닥에 대한 사항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크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5개 설비의 자, 바닥에 대한 사항 가볍게 한번 쭉 읽어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제거 설비입니다. 중요하겠죠? 정전기 제거 설비. 그러니까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전기도 일종의 하나의 점화원이기 때문에 자, 정전기를 반드시 자, 제거하는 그러한 설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바로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접지. 접지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몇 %로? 70%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정전기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봄이나 겨울철에 정전기 많이 발생하죠. 왜 그렇겠어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를 뭐 한다? 이온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거죠. 그 부도체. 자, 부도체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부도체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부도체를 사용하지 않고요. 도체를 사용합니다. 도체. 도체를 자,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부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체를 사용해야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도체. 자, 그 다음 필회 설비입니다. 필회. 자, 필회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필회 설비는 이제 번개가 쳤을 때, 번개. 그죠?
번개가 쳤을 때 이제 설비를 보호해 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 10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자, 뭘 설치한다? 필요해침을, 그죠? 필요해침을 설치하는 거죠. 그죠?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필요해침을 설치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입니다. 방유제. 방유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방유제는 이 기름이 탱크에서 기름이 흘러 넘쳐서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거예요. 방유제라고 하는 것이. 뚝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방유제. 그래서 자, 한 개의 탱크 같은 경우는 해당 탱크 용량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 탱크가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의 탱크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자, 해당 탱크 중에서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자,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다가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탱크가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3개.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탱크의 용량이 여기가 100리터고요. 얘가 150리터고요. 얘가 200리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탱크의 용량이. 그러면 자,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최대인 것.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 200리터의 50%니까 0.5.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 이거 2개 합친 거. 나머지 합친 거. 얼마예요? 250리터죠? 그죠? 이거의 몇 프로? 10%를 가산한 거라고요. 곱하기 0.1. 그죠? 이거라고요. 탱크가 2개 이상일 때. 이게 지금 이 내용이 그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이 공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다가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아시겠죠? 이겁니다. 방유제의 용량.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 기계 분야, 기계 분야 있죠? 기계 분야 시험을 보시는 그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실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아시겠죠? 기계 분야.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5개 저장 탱크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뭐에 따라서? 최대 수량에 따라서. 자,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5개 저장 탱크의 옆면, 그죠? 5개 저장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뭐에 따라서?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최대 수량. 이런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500배 이하이면 공지의 너비가 3m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위험물 탱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측면이죠. 이 측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지의 너비라고 하는 게 측면으로부터 간격.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인 경우는 5m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정 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인 경우는 9m 이상. 이게 나왔었죠, 시험에. 9m 이상. 그리고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인 경우 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인 경우 15m 이상. 이런 것들. 그죠?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기에도 나오니까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방유제입니다. 방유제. 자, 이거 방유제 같은 경우는 그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거예요. 방유제는. 그러니까 탱크에서 만약에 그 위험물이 흘러 넘쳤을 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유제라는 걸 설치하는 거죠. 방유제를. 그래서 이 방유제의 그 설치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자,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때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110% 이상. 자, 2개 이상. 자, 탱크가 2개 이상일 때는
그 탱크 용량 중에서 용량이 최대인 것,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아시겠죠? 용량이 제일 큰 거, 제일 큰 것의 110% 이상이에요. 그리고 방유제의 높이죠. 방유제의 높이는 얼마다? 0.5m 이상 3m 이하.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께는 0.2m 이상. 이것도 기억하세요. 두께 0.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해야 되죠. 지하 매설 깊이. 그죠? 지하 매설 깊이 1m 이상. 그리고 방유제 내의 면적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수는 몇 개 이하다? 10개 이하다. 그러니까 최대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10개라는 거예요. 최대 10개. 그 다음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 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방유제의 설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유제는 5개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자, 이것도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자,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탱크의 지름이 15m 미만, 15m 이상,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바로 거리를 두는 거죠. 이거 어디 나온다고 이거? 이거 실기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실기시험. 어디? 기계 분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방유제는 뭘로 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 방유제의 재료.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요.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에 지면은 불연성과 불치면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단,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뭘로 할 수 있다? 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자, 다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2개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몇 미터마다? 50m마다 설치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높이가 1m를 넘었을 때, 그죠? 넘었을 때 이제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거죠. 50m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도 제가 체크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네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5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의 너비 얼마 이상? 1m 이상의 공지를 둔다는 거죠. 그죠? 자,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이제 0.5m 이상의 간격을 둔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얼마 이하다? 600리터 이하다. 기억하주세요. 간이 저장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 자, 그리고 6번째 내용을 보시면, 간이 저장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70kPa, 기억하세요. 70kPa의 압력으로 몇 분간?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거 압력과 시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간이 저장 탱크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를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것. 자,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 이거 보시면 돼요. 통기관의 지름은 얼마 이상이다? 25mm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이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주요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입니다. 자, 주요 취급소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유소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주요 공지와 급유 공지가 있어요. 급유 공지. 자, 일단 주요 공지는 자, 우리가 직접 그 차량을 정차해 놓고 이제 주유하는 공지를 말하는 거고요. 급유 공지는 이제 고정 급유 설비의 호스 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 공지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는 15m 이상, 너비는 이제 폭이죠, 폭이 15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길이는 6m 이상이 돼야 돼요.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할 것. 그죠? 그러니까 주유소 가면 다 콘크리트로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된 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은 15m 이상이고요. 길이는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지 및 게시판을 보시면 이제 주요 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자, 위험물 주요 취급소라는 표지를 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 바탕의 흑색 문자로 이거 있죠. 주유 중 엔진 정지. 이거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유할 때는 항상 시동을 끄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유 중에 엔진 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죠?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판매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입니다. 자, 여기도 몇 가지 사항만 보시면 돼요. 자, 판매 취급소 같은 경우 판매 취급소의 기준을 보시면은 자, 제1종 판매 취급소가 있고 제2종 판매 취급소가 있잖아요. 이제 무엇으로 구분하냐면은 바로 지정 수량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1종 판매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의 몇 배? 20배 이하. 잘 보세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제1종 판매 취급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고요. 그럼 제2종 판매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바로 제2종 판매 취급소라고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거. 이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위험물을 배합하는 거. 섞는 거죠. 그렇죠? 배합하는 실의 기준이죠. 먼저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면적 기준이에요.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지뷰 설비를 할 것. 지뷰. 그러니까 기름을 모으는 설비죠. 지뷰 설비. 자, 지뷰 설비를 할 것. 그 다음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요.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한 거예요? 그 배합실에 있는 이제 위험물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턱을 만드는 거죠. 그죠?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어디로? 지붕 위로. 이거 기억하세요?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그죠? 그래서 배합실의 설치 기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및 피난 설비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하겠죠. 그죠? 제조소 등에. 저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다 뭐 보실 건 없어요. 암기하시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이거 보시면 돼요.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자, 여기에는 어떠한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하냐 이겁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는 어떠한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있는 내용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난이도 등급 3. 자, 소화 난이도 등급 3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 설비. 자, 여기 하나씩 볼게요. 지하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때 자, 설치 기준 있죠. 능력 단위의 수치가 몇 단위 이상? 3단위 이상입니다.
3단 이상. 그리고 소화기 몇 개? 소형 수동식 소화기 몇 개? 2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난 설비 같은 거 볼까요? 피난 설비? 자, 피난 설비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두 번째 내용을 보실게요. 자, 옥내 주요 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그리고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를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뭘 설치한다? 유도등을 설치한다. 유도등. 그러니까 피난할 때 이제 필요한 설비들인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자, 유도등을 설치하고 자, 유도등에는 뭐 한다? 비상 전원을 설치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소화 설비. 자, 전기 설비죠. 전기 설비인 경우에 그때의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제조소 등에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이거예요.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몇 개 이상? 1개 이상 설치한다. 이거 어떻게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몇 개 이상 설치한다고요? 1개 이상을 설치한다. 그래서 바닥 면적을 100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럼 그 나온 값을 절상해서 요 개수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설비의 적응성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교재에 보시면 자, 아마 표로 나와 있을 거예요. 표로. 그래서 그 위험물별로 자, 적응성이 있는 그 소화 설비가 나와 있는데 뭐 그것 또한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금수성 물질, 그죠? 금수성 물질과 제4류 위험물 그리고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그러니까 적응성이 있다는 거는 이러한 위험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제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경보설비입니다. 경보설비인데 이거는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자, 경보설비들의 종류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경보설비를.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 옥내 저장소도 마찬가지 옥내 탱커 저장소, 주요 취급소 이러한 경우도 자, 이 기준을 만족했을 때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자, 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 그래서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상 방송 설비 중에서 한 종 이상. 그러니까 이거 4개 중에서 하나 이상 설치하면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그죠? 이 정도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뭐 건축물을 말하겠죠. 그죠? 공작물에 2개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1층과 2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묶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자, 2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2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원래는 원칙상은 안 되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거고요.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최대가 600제곱미터예요. 최대가. 그리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죠. 한 변의 길이 50m 이하. 그런데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주요한 출입구. 자,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원래 원칙상으로는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로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 이 정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서 자,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어떤 기준? 자, 공통 기준입니다.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그 위험물들의 공통 기준. 그러니까 여기 이 1류 위험물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품명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품명 중에서도 자, 공통으로 정하는 기준들이 있다고요. 공통 기준. 그 공통 기준들을 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보기로 쭉 4개 주어지고 이 설명을 엉뚱하게 설명을 주어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해당하는 공통 기준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위험물에 따른 공통 기준, 중요 기준 이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인데 여기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 이거는 소방 원론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죠. 소방 원론. 그러니까 그 위험물을 이제 그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섞을 수가 없는데 자, 섞을 수 있는 그런 경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자, 이 표를 이제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세요. 잘 보세요.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자, 일단은 이렇게는 돼요. 이렇게 혼재, 그러니까 섞을 수 있다고요. 위험물을. 이렇게 섞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섞을 수 있어요. 그죠? 1류, 6류, 2류와 5류, 3류와 4류.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 7. 합한 게 7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혼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2류와 4류 혼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류와 5류도 혼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총 몇 쌍? 5쌍. 그죠? 5쌍이에요. 그래서 1류, 6류, 2류와 5류, 3류와 4류, 2류와 4류, 4류와 5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UV 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U자, 이렇게 V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UV. 네?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암기하시면, 뭐, 이 표보다는 이게 더 쉽죠. 암기하시기는. 그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혼재할 수 있는 기준, 이거 중요한 거에 나와요, 꼭.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 소방 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자, 소화 능력과 설비의 자,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학 소방 자동차의 종류. 자, 첫 번째로 화학 소방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게 있어요? 포수용액 방사차, 분말 방사차,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차, 제독차. 몇 가지예요?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화학 소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보기로.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화학 소방차 자동차에 따른 소화 능력과 설비의 기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먼저 포수용액 방사차 같은 경우는 포수용액의 방사 능력이 매 분당 얼마 이상? 2000리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분에 2000리터 이상을 방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분말 방사차 같은 경우는 분말의 방사 능력이 매 초당 1초에 35kg 이상을 방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초당 35kg 이상.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는 할로겐 화합물 탱크 및 가압용 가스 설비를 비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방사차는 방사 능력이 매 초당 40kg 이상. 이거 좀 헷갈리겠죠? 그죠? 예. 분말 방사차가 35kg 이상이고요, 초당. 그리고 이산화탄소 방사차가 매 초당 40kg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독차. 그러니까 제독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제독차는. 그래서 가성 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몇 킬로그램 이상, 50kg 이상을 비치할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화학 소방차가 갖춰야 될 소화 능력과 설비의 기준 설명을 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이제 소방관계법규 강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법규는 이제 암기할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그죠? 많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그 관계법규 암기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암기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마지막 시험 보시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